뉴욕 증시가 조정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영란은행이 공개한 지난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자산 매입 규모 동결이 만장일치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고 포르투갈 국채 입찰도 부진한 결과를 보이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지표 부진도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호재가 된 가운데 은행들의 실적 호조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12%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8%, 0.3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조정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영란은행이 공개한 지난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자산 매입 규모 동결이 만장일치였다는 소식이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미 하원에서의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영국은 0.24%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55%, 0.65% 상승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은 연준이 경제 지표에 따라 채권 매입 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은 경제 지표에 맞춰 적절히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만약 기대 이상으로 경제가 강해지면 저금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채권 매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제 상황이 연준의 기대에 못 미치면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을 변경하거나 오히려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리 정책을 포함한 연준의 모든 정책은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난 6월과 7월 초 사이에 미국 경제는 제조업 분야의 호주에 힘입어 다소 완만하게 성장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17일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베이지북을 통해 6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미국 경제가 다소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활동은 대부분 지역에서 반등했고 많은 지역에서 신규 주문과 출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6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전월 대비 9.9% 감소하며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시장 전망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6월 착공 건수 역시 83만 6천 건을 기록하며 95만 5천 건이었던 시장 전망치에도 크게 하회하며 10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택 착공 건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건축 허가 건수도 7.5% 감소한 91만 1천 건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2분기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은 40억 1천만 달러, 주당 3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24억 6천만 달러, 주당 19센트보다 63%나 급증한 것입니다. 이자 비용을 제외한 순매출도 227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2분기 이익 급증은 순이자 수익이 개선되고 투자은행과 브로커리지 부문, 투자은행 수수료 등이 개선된 가운데 영업비용이 절감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간밤 버냉키 의장이 하원 통화정책 증언에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는 유동적이다. 필요할 경우에 자산 매입 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고요. 다우지수가 장중에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가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뉴욕 증시 상승폭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다시 하루 만에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1% 이상 올랐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버냉키 일부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이슈들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하원에 출석해서 양적 완화 축소식이 유동적이다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호재가 됐다고요? 네, 우선은 그 우려 반, 그 기대 반이었는데, 우선은 그 발언의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그래 좀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발언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버냉키 의장의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부분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좀 내비치면서 어제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같은 경우는 0.12% 상승하면서 15,469.6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8% 오르면서 1680.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0.32% 상승하면서 3610으로 거래를 끝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 중간에도 역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장 막판에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우선은 장 혼조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갔다가 지수별로 장 막판에 오르는 지수도 있었고, 장 막판에 좀 조정받는 그런 지수도 있는, 그렇게 좀 약간 나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막판에 호재가 됐었던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자산 그런 자산 매입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고,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유동적으로 하겠다. 우선 이게 가장 크게 골자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데, 경제가 기대한 만큼 나아지지 만약 않는다면은 현재 그런 통화기조 당분 유지하겠다는 게 가장 큰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열리는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에서 이런 통화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얘기했던 부분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가장 또 얘기했던 부분에서 좀 중요해야 될 게,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를 통해서 만약에 노동시장이 만약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 2%로 다시 오른다면은 연말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기 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금 생각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연말까지 이 얘기를 좀 그 자산 매입 규모에 대한 부분을 연말에 갖고 간다는 게 가장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시기가 우선 연말까지도 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동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좀 조절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부분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어떤 벤 버냉키 의장의 자산 매입 양적 완화 축소를 좀 다시 한번 그 백원의 의장의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좀 큰 호재로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 지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 받아들었던 주택시장 체감 경기는 7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이었는데, 간밤에 나왔던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는 부진했네요. 네,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랑 건설 지표가 발표됐었는데, 우선 주택 시장 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83만 6천 건으로 작년에 그 8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우선은 그 전달 대비로도 9.9% 감소했던 모습 보여주었고, 예상치인 95만 건보다도 적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95만 건보다도 거의 8만 건 이상을 감소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주택시장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과 좀 직결시키는 약간 무리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벤 버냉키 의장의 그
유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자극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듣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지표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하회했던 점도 약간의 예상치를 하회한 점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주택 경기 회복세가 좀 약간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버네키 연준 의장이 간밤 미 하원에 출석해 하반기 통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통화 부양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고 경제 지표에 따라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는 출구 전략 우려로 뛰고 있는 시장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는데요. 버냉키 의장의 하원 출석 증언 오늘 집중 진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버냉키 회장이 하원에 출석해서 양적 완화 축소 기조는 일단 재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충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비둘기파적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파적인 발언은 아니었고 비둘기파적인 그런 그림자는 좀 드리웠지만 중도적인 성향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우리가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미리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기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통화정책 기조는 지난 7월 10일 전미경제학회에서 연설했던 바대로 시장 부양적인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번 이제 그 금융위원회 연설,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상원 은행위원회 연설도 이제 그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년 2분기쯤 양적 완화 중단이 될 경우에 실업률 수치는 7% 정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갈 경우 그 양적 완화 축소 기조에 나설 수 있을 부분, 이런 점을 이제 좀 조금 더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대비 1.8%가 올랐고 지난해는 그 2011년 대비 1.7%인데요. 현재 그 연준의 밴드인 2% 이하에서 머물고 있지만 조금 더 하반기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될 경우 양적 완화 축소 속도는 빨라질 수도 있고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 양적 완화 속도를 다소 늦출 수도 있다. 양쪽의 그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연성이 많이 나타난 이번 연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비둘기파 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더 강한 상황인데 하지만 시장 친화적이었다고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동안 그 발언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면서 시장에 충격은 주지 않았다는 측면을 좀 그 앵커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핑코의 에일리언 CIO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다라는 부분이 연설 끝난 직후에 미국의 현지 경제방송을 통한 인터뷰에서도 이런 그 내용을 확인하자 시장이 이를 많이 인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버냉키 의장은 시장이 자신의 발언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조금 만족한 언사도 곁들였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적인 출구 전략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데서 어깨가 좀 가벼워진 모습도 오늘 그 연설에서 보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 몇 달간 경기 지표를 보고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6월 FOMC 이후에는 대강의 청사진까지 내놓았지만 지난 그 7월 10일 전미 경제학회 연설에서는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부양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번 새벽의 연설은 이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시장이 원하는 그 양적 완화의 축소 시점, 뭐 시장이 원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이른 감이 좀 있는데요. 그 원문 그대로 하면 later this year인데요. 이것이 이제 9월을 지칭을 하는지 아니면 10월 또는 12월에 이것이 이제 단행이 될지 여부가 시장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이제 9월 FOMC 회의 때 3차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8월 잭스홀 연설에서 그 시사를 좀 했고요. 9월 FOMC 미팅을 통해서 이를 단행을 했는데요. 1, 2,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3조 5천억 달러를 주입을 했고 2차에 6천억 달러, 1차에 1조 달러가 넘었고 3차 양적 완화가 가장 현재 크게 들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달 말에 있을 FOMC 회의 이후에 9월 달에 나오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그 경제지표 여부가 올해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그 공산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양적 완화 축소 시기로 9월을 점찍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시행이 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함께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간간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이 가장 이제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9월에 만약에 이제 축소 단행을 해서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면 버냉키 의장이 내년 1월에 퇴임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한 3개월 정도 시장을 조금 이제 다독거릴 수 있는 추가적인 미세 조정의 통화 정책을 내볼 수가 있는 적정한 여유의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9월이 가장 고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오게 되면 현재의 국채 매입 규모 450억 달러가 1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겠고 모기지 담보부 증권도 400억 달러의 매월 수준에서 100억 달러가 줄어들어서 850억 달러가 65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 애널리스트와 전문가들의 현재까지 나온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업률 수치는 현재 7.6%,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는 19만 5천 명, 20만 명 언저리 수준을 가져가고 있고요. 인플레는 2% 이하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고 필요 충분 조건이 모두 맞춰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버냉키 의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서 단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임기 내에서 단행하지 않고 차기 수장에게 전권을 위임할 것인가 버냉키 의장이 선택의 지점에 몰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내내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양적 완화 기조는 올해 축소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이 가장 그
고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기상으로는 9월이 적절하겠지만 일단 가장 제반 여건이 되겠죠. 경제 지표가 그 기준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경제 지표까지 그 실업률도 7% 이하로 내려갔고요. 9월에 양적완화 축소가 나오게 된다면 뉴욕 시장의 반응, 채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앵커께서요. 네. 예. 내성은 이제 많이 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오늘 이제 뉴욕 증시 움직임을 보면 이제는 이제 놀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예, 이제 시장이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을 쌓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설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출구 전략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시기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증시는 하루 이틀 일부 이제 충격이 있겠지만 이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그 언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제 채권 시장이 이를 잘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인데요. 5월 19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 초반에서 그 6월 FOMC 이후에 2.7%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2.49%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버냉키 의장은 2.5% 이상은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택 시장의 모기지 금리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그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는 등 이런 부분을 좀 염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흐름이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나타날 경우 이머징 마켓에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은 이번 달 금통위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자국의 통화의 절하를 방어하기 위해서 긴축 기조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머징 국가의 매력도가 해처 모여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여타 국가 대비 차별화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공산도 일말의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ECB와 영란은행, 그 다음에 일본의 BOJ가 현재 양적 완화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그 상세 기조는 그 미약하겠지만 시장에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을 달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자리든 마찬가지겠지만 연준의 이 통화정책소장은 전임 수장의 정책의 책임을 이어받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버냉키 의장의 차기 수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폴 볼커부터 쭉 연준 의장들의 흐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대공황 전문가인 버냉키 의장보다 네. 역량이 더 출중한 인물이 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돈을 푸는 유동성을 풀어내는 정책보다 이를 환수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역량 면에서는 버냉키 의장보다도 더 시장의 심리나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인물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폴 볼커, 특히 물가 안정에 역점을 뒀고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연준의 의장을 수행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연준을 이끌었는데요. 이 폴 볼커 의장은 인플레 파이터, 그 ECB의 그 클로드 트리세 총재와 같은 기조의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정책의 건전한 방안을 입안을 안 하면 유동성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를 행정부가 쌓은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축 기조에 반대를 해서 연준 앞에서 시위를 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뚝심으로 밀어붙였다는 점이 이후에 그린스펀이 18년 동안 재임하면서 안정된 통화 정책을 가져가는데 이제 기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린스펀이 87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골디락스의 그 강한 기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누렸지만 자기네 임기 말 주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조치가 늦어지면서 결국에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버블 이코노미의 주범으로 현재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했던 헬리콥터 밴 네. 유동성을 사상 최대로 풀어냈기 때문에 이제 후임 의장은 이 유동성을 어떻게 잘 환수하느냐 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폴 볼커와 앨런 그린스펀 그 다음에 벤 버냉키가 내어놓은 이런 정책적인 기조를 이제 흡수하고 다독거리는 부분은 그 후임 수장의 역할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자넬 옐런과 로렌스 서머스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버냉키 의장보다 역량이 출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다소 아리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버냉키 의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잇따른 발언이 없는 상황인데요. 누가 됐든 간에 아까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출구 전략을 얼마나 잘 이끌어갈 인물이느냐 이거 같아요. 그렇죠. 아쉬운 점은 버냉키 의장이 한 번 더 네.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 퇴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 이제 연준 의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은 이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 그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 이제 지명권을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출중한 역량을 강조하는 부분은 대공황 때 대공황 직전에 연준을 그 이끌었던 이 벤자민 스트롱이라는 최고의 전문가가 그 대공황이 발발하기 이전인 1928년 10월에 작고하면서 대공황이 10년간 미 경제의 침체를 겪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수장이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policy 리스크, 정책 수장의 기존 문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빠르면 빠를수록 이번 이제 연설에서도 시장이 이제 내성을 가져가는 것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빠르면 빠를수록 차기 수장을 지명을 해서 현재 임기를 그나마 조금 남기고 있는 현재의 버냉키 의장과 출구 전략의 조율 이런 부분에 발맞춰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뉴욕 증시나 이머징 마켓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세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간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후임 인선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좀 두각을 드러내는 게 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을 분석해보면서 수급 특징주까지 뽑아드리는 날인데요.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5일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 팔았던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코스닥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외국인 우리 시장에 있어서 5거래 연속적으로 좀 매수세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역시나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위주로는 상당히 상승 탄력도 혹은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가장 큰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밖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OCI, NHN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LG전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폭의 매도세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매도세, 호태신라, 현대중공업,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 쪽으로는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교적 큰 폭의 그리고 꾸준한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호태신라, 대우조선해양, 하나케미칼 쪽으로 매수세 반대로 KT라든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쪽으로는 매도세 보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역시나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전차 군단에 대한 매수세가 약간은 강해지고 있다는 것. 특히나 전기전자보다는 자동차 업종 쪽으로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 역시나 약간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지금 시점 하락 기조가 약간 어느 정도 멈췄고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악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과 관련된 업체군 중심으로 특히 OCI 쪽으로도 매수세가 외국인이 집중되는 모습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업황 회복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은 중국 쪽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갖고 단기적인 시각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같은 규제 리스크,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지만은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은 펀더멘탈에 약간 입각한 투자 전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조건 규제를 받는다라고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는 사주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과 관련주들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등세는 단기 급등일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거의 하루 빼고 지난 5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코스닥이 540선 회복하면서 121선에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을 보였는지 또 어떤 종목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외국인 역시나 대장주 셀트리온에 대한 강한 매수세 좀 유입이 되었고 시장에 이슈가 되었던 종목군들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의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반도체라든가 미디어 플렉스,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들 매수해 주었고 반대로 루멘스라든가 파트너, 위메이드, SM, 컴투스 쪽으로는 외국인들에 대한 집중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또한 기관 같은 경우는 서울 반도체, 메디톡스 같은 종목군 중에서 매수세를 보였고 반대로 성광밴드라든가 루멘스, 라스미디어, 세코닉스 같은 쪽으로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LED 관련 주에 대한 외국인 시각 그리고 기관 시각이 약간 좀 다르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쪽으로는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 그리고 기관도 어느 정도 좀 사주는 모습 보였는데 루멘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LED 관련된 업황 호조 기대감 나오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 있어서 대장주에 대한 역할 기대감은 약간은 엇갈린 패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꾸준하게 영화 산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영화 산업이 이제는 내수 산업이 아니고 수출 산업이다라는 거 최근에 개봉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도 중국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제는 영화 산업이 하나의 내수 산업이 아닌 수출 산업의 성장 동력까지 얻고 있다라는 측면 미디어 플렉스에 대한 외국인 시각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레저스 관련된 우려감 높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에 대한 매수세 보이고 있다. 만약에 레저스가 도입되더라도 사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규제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외국인 시각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 관련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반도체와 루멘스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엇갈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반도체는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서울반도체와 루멘스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개인적으로 서울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LED 관련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약간의 위상이 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루멘스도 좋은 종목이지만 분명히 LED 업종 내 경쟁력 우위는 서울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고점 부분 다시 말하면 52주신 고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서울반도체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한다면 충분히 52주신 고가 경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쏠리는 이유는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루멘스보다는 서울반도체가 낫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쟁력 우위에 있는 서울 반도체 외국인과 기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시면서 LED 관련주 가운데서는 서울 반도체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개인들은 어떠한 종목들에 관심을 보였는지 코스피 코스닥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전자 쪽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좀 비교적 크게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이 가장 안 좋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LG전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LG전자의 흐름을 약간의 개인들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KB금융이라든가 KT, 삼성엔지니어링, KTNG 쪽으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ICT, 그리고 옴니시스템, 루멘스, 유업, 위메이드 쪽으로 매수세 보였는데 지금 시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가 회복 시도가 그렇게 크게 나타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는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KTNG 마찬가지로 역시나 지금 금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제품 출시 기대감 속에서 KTNG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은 보였지만은 아직까지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테마주 흐름에 있어서는 개인들 약간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테마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 위주로는 좀 옥석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쪽으로 산 종목 중에서 개인이 상당히 좀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일 위협을 좀 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위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약간 횡보 움직임 보이고는 있지만은 분명하게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남용 유혹과 관련된 부분 분명히 반사 이익이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생각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는 매일 위협 쪽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은 일이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엔지니어링 어닝쇼크의 목표가 증권사에서 줄줄이 부랴부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닥을 확신할 수는 없다 당부해 주셨고요. 스마트 그리드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보이시는 옥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뭐 지금 시점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탑픽 종목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대 수혜주가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왔고 약간은 위로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매물에 대한 압박감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대비해서 한 2에서 3% 정도의 단기 수익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뭐 10% 이상의 수익을 거두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는 어쨌든 스마트 그리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종목 쪽으로 한 3% 정도의 수익을 보고 투자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은 짧게 하지만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스마트 그리드 가운데 포스코 ICT 말씀해 주셨고요. 그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 가운데 매일 위협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을 봤을 때 이 종목 사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는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이신지요? 네, 저는 NHN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너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규제에 대한 리스크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만큼 이 종목의 경쟁력이 확고해지고 앞으로도 확고하게 지금 그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약간은 반대로 생각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일본에 본격적으로 이제 뭐 사옥을 설립하거나 뭐 이러한 본격적인 진출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런 행동에 약간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아시겠지만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서 앞으로도 이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9만 3천 원 라인에서 어제장 종가 형성되었는데 30만 원대 터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었다. 악재 리스크만 좀 해소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세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SK컴즈 대비해서 훨씬 더 월등한 경쟁력 지니고 있는 NHN 쪽으로 지금 관심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뭐 큰 폭의 손실 없이 수익권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심규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JB금융지주 오늘 신규 상장됩니다. JB금융지주는 자회사의 주식 이전 방식을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 전북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데요. 기존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인 전북은행은 상장 폐지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JB금융지주 오늘 집중 진단해드립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JB금융지주 오늘 새롭게 금융지주로 이제 탈바꿈해서 출범하게 되는데요. 옷을 새롭게 갈아입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오늘 이제 전북은행이 이제 금융지주사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먼저 금융지주사라는 거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지주사라는 건 결국 이제 홀딩스 개념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한다면, 은행, 증권, 카드, 기타 여러 가지 금융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지배구조 형태로 지금 가는 걸로 지금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지배구조로 간다라고 하면, 각각의 어떤 회사들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내야 될 필요는 좀 있는데, 지금 이제 금융지주사 형태에서 보면은 거의 절대적인 수익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 쪽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결국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카드 사업부 정도가 있을 건데요. 카드 사업부도 전체적으로 이제 회사의 기여하는 부분이 좀 크지는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옷은 갈아입었다고 보지만 결국은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제 금융지주사로 지금 최근에 은행들이 좀 빠르게 전환하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이제 금융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좀 만들어서 은행의 좀 틀을 좀 바꿔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이런 은행의 틀을 벗어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고,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가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만 갖고 이제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외국의 어떤 은행과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측면에서 외국의 은행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금융회사들이 그동안의 어떤 부실들을 다 털어낸 것도 있지만은 은행 자체적인 어떤 수익 모델 자체가 우리나라 은행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단순한 예대 마진 정도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요. 약간의 자산 투자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자산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오히려 예대 마진보다도 훨씬 큰 부분에서 우리나라 은행과는 좀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금융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활로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이제 증권회사가 IB투자라는 투자은행 쪽의 은행을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의 방향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증권회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들이 있었을 때 자체적인 어떤 돈을 갖고 투자하는 거, 그리고 투자은행 형태, 그리고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향을 좀 찾아봤지만, 결국은 지금 증권회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자산 영업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다시금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증권회사의 구조로 지금 넘어왔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이제 증권회사가 과거의 어떤 변화들을 못 찾았다는 것이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대체로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은행들, 중소은행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 은행 공룡 조직으로 만들어내긴 했는데, 결국은 해처모여한 것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지를 못한 상태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모양들은 지금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권이나 은행에 대한 성장성의 논란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의 은행들은 실질적인 어떤 투자은행 업무들을 정확하게 실행을 하면서 각각의 어떤 역할들을 지금 정확하게 좀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업의 지금 문제는 몇 가지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시급한 것은 구조 개선이 지금 절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구조의 개선이 어떤 시기에서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결국은 지금 최근에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STX 그룹이라든지 쌍용 그룹에 대해서 금융업에 다시금 충당금을 싸면서 전체적인 이익 규모가 상당히 감소할 거다라는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은행들은 그 개인들을 통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업들의 부실로서 그러한 이익들을 한 번에 손실로 전환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기업들의 어떤 그 대출의 문제들은 조금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업이 지금 그 금융지주회사로 가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이런 얘기를 먼저 던져놓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 투자 쪽의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 어쨌든 지금 은행에서 예대마진 구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은행이 그 또 한 가지 그 신규 어떤 그 사업을 좀 제시했던 게 뭐냐면 결국 펀드 판매라든지 보험 판매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 확보를 좀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그 펀드 시장이 그 주식 시장이 약세로 들어왔으면은 펀드 판매에 한계가 있을 거고요. 보험도 은행을 통해서 판매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진짜로 은행들이 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전문 영역을 좀 확대해서 자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좀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증권회사로 보기보다는 투자 회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러한 전문 영역들이 좀 확대돼서 정확하게 그 시장들을 좀 예측해서 그 투자 규모를 투자 자금을 정확하게 운영을 해서 조금 더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전문화가 됐을 때 결국 금융지주회사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한번 전북은행이 금융지주사 형태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옷만 갈아입고서 뭐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첫 거래에서 뭐 큰 어떤 주가의 상승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약간의 모멘텀 때문에 이거 조금은 좀 상승하겠지만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될 거고 그리고 전북은행이 금융지주로 전환했다고 해서 크게 무엇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뭐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금융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체질 개선이 나타날 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은 그냥 단기 모멘텀으로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쪽에서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연구가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